예, 저는 계속해서 이제 뭐 레비나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보통 형이상학적 욕망을 철학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레비나스의 철학이 그 욕망을 넘어서 사랑으로 어, 꽃을 피운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환대에서 대속으로 가는 게 레비나스의 철학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환대는 레비나스의 저작, 그 앞부분의 저작, 특히 전체성과 무한에 나오는 중심 얘기고요. 대속은 D 레비나스의 후기 대표작인 그 존재와 다르게 존재를 넘어 여기에 나오는 대표작인데 거기에 이제 대속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서 레비나스의 철학이 그 우리는 흔히 이제 환대에만 너무 중심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속까지 넘어가는 사랑까지 넘어가는 그 내용이 흐름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레비나스를 잠깐 보면 이제 경계 인간이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우크라이나 초등 과정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피신을 간 거고요. 이 세계 1차 대전 때문에 다시 리투아니아로 돌아왔고 그 중고등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프랑스에 정착한. 그랬다가 이제 2차 대전 때는 어, 프랑스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포로로 끌려가서 다행히도 이제 유대인 학살을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엄청난 유대인 학살의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그 악의 문제, 그다음에 근원적인 악의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1961년에 전체성과 무한을 발표를 하고요.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아서 프랑스 대학 소르본 대학이 이제 프랑스 철학하는 사람들은 제일 가르치고 싶어하는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교수를 역임할 수 있게 됐고요. 후기에 1974년에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성과 무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초기 저작, 앞부분 저작인 전체성과 무한에서는 어, 서구 철학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전체주의의 히틀러를 서구 철학이 낳게 됐는가? 그러면서 존재론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제일 철학을 존재론이 아닌 윤리로 규정을 하면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체성과 무한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들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형이상학적 욕망이라는 말을 좀 굉장히 어, 주의 깊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 그 부분에서 사랑이다 내 철학은 근데 이제 사실 전체성과 무한에서는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사랑이 뭔지는 사실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 1974년에 발표한 존재와 달리에서 이제 레비나스는 철학이라는 거는 사랑에 봉사하는 거다. 사랑의 지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가 원래 철학이잖아요. 필로소피가. 근데 그거를 바꿔서 철학은 음, 사랑에 봉사하는 사랑의 지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레비나스가 말하고 싶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키워드로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대에서 대속으로 넘어가는 그 철학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속이라는 게 그 substitution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 철학을 그게 번역하신 분들은 대신함으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문성원 교수님이 번역을 대신함으로 해주시고 대체로 이제 대신함이라는 말로 쓰시는데 아마 이제 어떤 대속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들을 좀 빼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학회 가서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레비나스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대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레비나스의 철학에 녹아 들어가 있고 사실 레비나스의 저작의 반은 유대교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반은 윤리에 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 종교적인 색깔을 빼서 타인에게 희생하는 대신함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레비나스의 의도가 아니었을 것 같다. 이제 저는 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대속이라는 개념 그냥 말 자체로 쓰면서 레비나스가 말하는 대속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과는 좀 다른데 어떤 의미에서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레비나스의 이제 전반기 전체성과 무한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욕망은 환대로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형이상학적 욕망은 그 어떠한 외적인 환경의 변화나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타자를 향하는 욕망이다. 이제 보통 형이상학이다 그러면은 존재 근원에 대한 욕망을 형이상학적 욕망이라고 말하는데 레비나스는 그것이 타자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향한 욕망이 타자에 대한 욕망이고 어, 타자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타자에 대한 욕망이다. 모든 것 너머를 욕망하고 선을 향하는 그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하는 욕망이 타자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타자에 대한 욕망이다. 우리가 만족시키는 허기, 우리가 해소하는 갈증, 우리가 가라앉히는 감각 바깥에서 형이상학은 만족을 넘어선 타자를 욕망한다. 이것은 만족 없는 욕망이다. 말하자면 멀어짐에 타자의 타자의 타자성과 외제성에 귀를 기울이는 욕망이다. 이 욕망에 대해서 관념과 합치하지 않는 이와 같은 타자성이 의미를 갖는다. 이 타자성은 타인의 타자성을 지고의 타자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보통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욕망이라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라톤의 이데아 혹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실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레비나스는 어, 타자를 향한 그런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욕망은 관계성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 형이상학은 관계성 가운데 발생하는 대화로 이루어지고 이 대화는 나로부터 타자로 나가는 대면의 관계에 나와서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관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아는 욕망의 가능성을 따라서 향유하고 욕망함을 통해서 존재의 끝, 곧 존재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근본적인 전도이다. 그래서 타자가 얼굴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현현한다고 레비나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유대교에서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얼굴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현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레비나스는 어, 형이상학적 욕망, 타자를 향한 그 어떤 받아들임, 그런 것이 철학의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상학적 욕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환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삶이 그리고 거주가 타자와 관계를 맺는 일은 형이상학을 전제한다. 이것은 타인을 향해서 내 집의 문을 열어준 집, 집으로의 거둬들임, 환대이다. 에비나스의 형이상학적 욕망과 환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라의 환대 정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에비나스가 이제 토라를 주석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토라의 기초에서 본인의 철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한대는 여기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대는 타인을 내 집으로 맞아들이는 일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 소유하고 노동하는 이유는 거주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거주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만난다. 타인을 나의 거주에 걷어들이는 한대는 분리와 걷어들임의 최소 사태이다. 이 맞아들임은 절대적이면서도 초월적으로 다가온 타인에 대한 만남, 즉 타인에 대한 욕망과 일치한다. 타인과 맺는 관계다. 그래서 조금 전에 형이상학적 욕망이 타자를 향한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타자를 향한 욕망이 가장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환대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환대가 이제 형이상학적 욕망이다라고 레비나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여의 관계, 타인에게 나를 내어주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 초월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종교적인 혹은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으신 철학하시는 분들 앞에 가서 발표를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대교적인 혹은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못 하시거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드라이하게 환대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사실은 조금 약간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상학은 타자와의 관계이며 환대로 성취된다. 타인의 얼굴은 자아가 제3자와 관계 맺게 해준다. 타인에 대한 나의 형이상학적 관계는 우리라는 형식을 형성하게 되고 보편성의 원칙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얼굴을 맞아들이는 환대고 존재를 욕망으로 정립하여 자아가 너머를 향하게 되는 과정이며 응답하기 위한 몸짓, 표현하기 위한 몸짓이다. 이렇게 이제 레비나스는 그 형이상학적 욕망을 맞아들임, 환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체성과 무한에서 그 드러나는 환대에 대한 레비나스의 가장 그 이제 중요한 강조점이고 보통 우리가 환대를 공부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데리다의 그 환대에 대한 해석들 그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까지만 있다면은 좀 저는 레비나스를 반만 이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다음에 나오는 대속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에서 사랑을 언급하면서 형이상학적 욕망과 사랑의 관계를 말로 하기는 했지만 설명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는 레비나스의 대속의 개념에서 나온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후반기 대표작인 존재와 다르게 해서 레비나스가 철학을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지혜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서 레비나스가 말하고 있는 사랑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어 우리가 이제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이 책임이고 그러한 책임을 통해서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주체는 나를 타인에게 희생시키는 대속의 주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윤리적 주체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경험, 즉 동일성의 중단이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이 내게 돌아오는 부담을 짊어지는 가운데 논문에서도 오타 벌어지는 사태, 즉 대속이다.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대속 개념은 윤리적 주체의 특별한 경험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레비나스에 대해서 비판하는 철학자들은 존재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존재론적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 어떤 경험이 대속의 상태로 만들 수 있겠는가? 대속의 경험이라는 거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경험 아니냐? 그러면은 존재론적인 위험을 빠지는 존재론적인 모험을 하면서 대속을 하는 거는 주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리케르가 이제 이런 그 논쟁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레비나스는 형이상학적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타자와의 관계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현하고 그 현현하면서 다가온 타인이 나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그 명령이 나의 자유를 문제 삼아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명령을 따르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관계로 나갈 때에 그게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희생하는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선택하고 그 경험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주체성을 발현하게 된다고 레비나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정업 명령하고 좀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형이상학적 욕망은 감성과 맞닿아 있고 감성적인 것은 향유와 고통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으로 이것은 근접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근접성의 의미작용인데요. 타자에 의한 타자를 위한 내가 어떤 그 타자를 보고 타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향유가 발생하게 된다고 레비나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성을 형성함으로써 어, 끊임없이 레비나스 그 타인이 나에게 어떤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타인의 명령을 듣고 이해하고 접촉하고 그 내 안에서 타인을 맞아들이는 그런 행동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그 가운데서 어느덧 내가 어, 나와 내가 타인에 대해서 희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로 현현하고 있는 타자는 나의 주인이다. 그러나 이 주인은 나를 힘으로 통치하고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다. 이 주인은 고아와 과부와 버려진 사람의 얼굴로 찾아온다. 힘없는 주인이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마태복음 25장의 지극히 작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의 주인, 나에게 희생하라고 말하는 그 주인은 힘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온 그 주인에게 내가 복종하는 게 레비나스의 대속,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 내가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발견하면 타인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내가 송환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인도되고 송환되는. 그래서 1대1의 관계로 타인을 이제 상호성에 의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무한의 관계로 소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관계고 이런 거를 레비나스는 이제 아나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나키라는 게 이제 무정부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AN이 이제 프리 이전이라는 뜻이고 아키가 오리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나키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존재가 있기 이전의 상태는 관계가 있었다는 타자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타자가 더 먼저 있었다는 거고 그 타자 내가 그 타자에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아나키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그 타자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책임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이 근접성의 경험이고 대속의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대속의 경험은 자아의 본질에 대한 보편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 자아의 본질에 대해서 재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타자의 관계의 근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수동적인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내가 나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신의 존재와 주체의 책임에 대해서 근원적인 수동성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은 결국 이런 수동성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무한으로 다가온 하나님, 무한으로 다가온 타자를 내가 경험할 때는 아주 가장 수동적인 거라는 거죠. 그 명령에 인질이 돼서 혹은 포로가 돼서 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레비나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결국 이제 사실 레비나스가 어려운 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희생하고 나면 뭐 하냐. 근데 이제 레비나스는 이제 강력하게 그 윤리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윤리적으로 타인에게 희생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주체성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게 그래서 결국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직접 인용을 보면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무한의 증언이지만 그것이 증언하는 것은 주제화하지 않는 증언이다. 이 증언의 진리는 재현의 진리가 아니며 명중도 아니다. 증언은 즉 재현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존재 규칙에 대한 예외인 독특한 구조는 무한에 대해서만 있다. 무한은 그것을 증언하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거꾸로 무한은 영광에 속하는 증언이다. 타인을 위한 대속은 내가 타인의 명령에 대답함으로 이루어지는 무한과 연결되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경험이라는 거죠. 레비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그런 점에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뭐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에 호소에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responsibility가 respondability, 대답하는 능력으로서의 책임이고요. 결국에 이 대답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 내가 주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 대속의 경험을 내가 진정한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대속, 타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 대속의 경험이야말로 사랑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환대와 대속 개념을 중심으로 형이상학적 욕망의 흐름을 사랑에 대한 사유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성과 무한,
타자를 향한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환대를 통해서 발현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에게 환대하라고 명령하는 그 타자, 나에게 다가온 그 타자에 내가 환대하려면 끊임없이 내가 대속의 경험을, 나를 내어주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신함, 타인을 위해서 그냥 희생해서 어떤 주체가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사랑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제 논문의 결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광수 교수님 발제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저기 공유 좀 허용해 주겠어요? 잠시만요. 아, 예, 잠, 제가 허용하면 되는군요. 네네. 제가 공동 호스트 해드렸습니다, 교수님. 예,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20분이라고 하셨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번 우리 모임들 할 때 가졌던 주제는 뭐 이제 공감과 환대에 관련된 어떠한 도덕적 감정, 수치심, 뭐 불끄러움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따 발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작년 12월 3일의 계엄의 밤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뀌어갖고 공감과 환대는 너무 과하다. 지금 여기까지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지금 아직 첫 발도 못 뒤졌기 때문에 첫 걸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종교로서의 기독교 뭐 이런 주제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극단적 갈등 사회에서 기독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위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당위적인 모습에 대해 어떤 모델이 있을까를 싶어서 이 정치철학적 모델로 정치철학자 롤즈의 정의론에서 볼 수 있는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두 번째로 다뤄볼 생각이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몇 번 갈아엎었어요 하다가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 그 내부 세미나로만 하기 때문에 그냥 까놓고 하고 여기서 문제될 것들은 이제 다른 우리 위원들한테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고조된 한국 사회. 저는 이제 개화의 밤 상황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사회를 이제 이끌어왔던 이제 규범적인 토대가 붕괴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을 붕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그 외의 국가들한테 줬는데 우리 사회에도 이런 조짐들은 계속 있었죠. 이제 위험하다. 그렇지만 굳건하게 이제 있었던 체계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입헌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이 없었는데 개헌의 밤이 벌어졌을 때는 이게 이제 붕괴된 그런 그날 그 다음 날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초현실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했는데 그 얘기가 상상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때 수요일 날 아마 제가 기억할 때 이게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요일 날 대학원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모니터에 했던 속보를 봤는데 가짜 뉴스인가? 이게 처음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 났나? 북한이 내려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 21세기에? 뭐 이런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극단적 갈등과 이제 분열을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것보다 그 다음 날부터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이후에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벌어지는 이 과정을 이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책안에는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제 파멸적인 내전, 시빌 스트라이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지금 한 전면적으로 반 정도가 이제 나눠져서 생겨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나눠져서 이 갈등하는 건 저는 보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악마시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다 없애야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 이게 이제 딱 시빌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파멸적인 내전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쪽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토론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태도의 문제에서 상대를 악마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도,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없애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제가 좀 충격으로 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극단주의라고 이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2021년에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사태를 이제 분석한 그러한 이제 저서가 있는데 기독교계에 나올 때 거기서 이제 극단주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협성, 폐쇄성, 편가르기,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정복, 타도, 파멸 의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 이게 딱 그 계엄의 밤 이후에 벌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번 현상에 재미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런 극단주의로 갈 경향들이 있었지만 극단주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중도는 오히려 양비론자들이라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반지성주의라는 현상과 SNS의 확증 평양, 가짜뉴스, 뭐 필터 버블이라든지 에코챔버 효과라든지 이런 온라인 등의 효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극단주의가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극단주의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극우라는 표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하실 텐데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극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극단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이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 진보주의의 극단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진보주의가 있을 수 있고 중도가 있을 수 있고 보수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건데 여기가 딱 반절 나눠지면서 양쪽 끝에만 남는 거예요. 극단주의, 그러니까 좌파, 극우, 극좌, 극우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광장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광화문에 있든 여의도에 있든 시청에 있든 있는 사람들이 호모지니어스한 하나의 그룹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따 조금 인용문도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참가자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던 거예요. 정광훈 집회에 나왔는데 정광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광훈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문제는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하나의 색깔, 정광훈이랑 똑같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엄 이후에 보여주었던 극단주의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느슨한 연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용군대 111쪽에 있는 얘기인데요. 태극기 집회에 대해 10명 중 2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는 57%는 피기로하긴 하지만 과격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고 극우 성향은 다수의 과격한 운동이 있어도 꼭 필요하다는 20.3%, 타당만 주장만 하면 꼭 필요하다는 14.6%. 그러니까 그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게 이미 2021년 그 이제 설문조사와 인식조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지금 우리 사회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분석에서는 오히려 이런 다양성을 그냥 다 포기하고 보는 이제 한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위치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표를 아마 여러분들도 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극우화 파벌 현황도라고 그래갖고 양쪽 정광훈파, 광화문파와 이제 여의도파를 말하는데 둘 다 이제 대표적인 여기서 이제 두목이라고 표현되는데 둘 다 목사님들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극단주의가 되어서 서로 악마시하고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되는가 했을 때에 사실은 극우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급들이 기독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좀 주목하고 싶은 현상은 정광훈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소년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그룹이냐는 거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안타깝지만 반지성주의의 역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지성적인 분석을 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 한국 사회가 바르길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에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그분들한테 지성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깨닫게 하고 이렇게 분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극우의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끄는 그 모임에 있다고 해서 모두를 다 극우화 처리해 버리니까 몰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화문 집회에 나갔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성이 부족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바깥에서 너는 극우야 지금 너는 파멸될 대상이야라고 이렇게 몰아치게 된다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주의화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마저도 이 분열의 극단주의화에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룹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을 하나로 보고 없어져야 될 걸로 보는 건 아닌가.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1월 19일 날 이런 설교를 했죠. 내가 옳은가 판단은 좀 유보하고 기도하자고요, 같이. 이게 이제 위에 보시는 포스터처럼, 플랜카드처럼 개헌 판단 유보라고 하는 직접 인용구가 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는 개헌 판단 유보라는 표현은 없어요. 밑에가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앞에가 이렇게 돼요. 저는 이거 설교 다 들었거든요. 한번 되게 논란이 돼서 처음부터 한번 다 들어봤는데, 교회 내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계엄을 놓고 분열하고 있더라. 서로 싸우고 있다. 근데 이렇게 싸우지 좀 말고 먼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판단을 좀 유보하고 우리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보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도 분노하고 사회에서도 분노하고 소위 우파라고 하는 데서도 분노하고 좌파라고 하는 데도 분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너무 심각하게 비겁하다라는 이제 비난이에요. 1월 26일 날 그 다음 주에 이런 비난을 받고 나서 다시 게시판에다가 해명을 했어요. 지난주일에 판단을 여기 이제 인용구로 있는데 기도하자고 했더니 또 오해하는 분이 계시다. 이건 신앙의 언어지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본질적 영역과 비본질적 영역, 기독교에서의 본질적 영역은 제가 보기엔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론 같은 거라고 했을 것이고 비본질적 영역은 정치 등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본질적인 영역에 갔다면 비본질적인 영역의 다양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얘기예요.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좌파 우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북한을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독교인들이 했을 때에 본질적인 영역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면 북한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과 돕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극단이 안에 한 서너 개의 경제학적인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송인교 목사님이 이제 분석이에요. 자기는 모두가 다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서구 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정치 영역에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철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정당한가 이런 얘기예요. 기훈실이 저는 이거 되게 잘 발표했다고 생각되는 포스터예요.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심리나 행동 지침.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물론 이제 이찬성 목사님 때문에 좀 가리긴 했는데 비슷한 비판을 받아요. 기훈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정쩡한 당연한 얘기들만 해냈다. 틀린 건 틀린 건데 여기에 지금 정치적 입장에 다르다고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 그런 집회 나간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얘기예요. 어, 이거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종교적인, 물론 이제 이찬성 선생님도 얘기했고 저도 동의하는 반대, 그럼 기독교인들이 비본질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에서 탄핵을 찬성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 안 되는 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건지 본질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특히 교회 지도자급이 되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정 정치 입장을 지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극단주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기훈실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훈실이 이제 한 것들 중에 예스, 노 파트 중에서 제가 보는 세 가지인데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시면 안 됩니다. 정치적이 다른 사람과 또 이 나라의 한 구성임을 기억합시다. 나의 시확신과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저는 기독교가 극한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딱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적 영역에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비본질적 영역 속에서의 다양성. 우리가 사실은 타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악마시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사라져 없애야 될 대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한단 말이에요. 소위 진보적인 분들이. 근데 같은 정치 상황에서도는 악마시하는 게 이게 정당한가? 뭐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극단주의된 한국 사회의 정치 형토에서 기독교마저도 극단주의라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기훈실이 밝혔던 것처럼 기독교는 이제 갈등 상황 속에서 먼저 본질적인 부분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뭐 이런 깨달음들에 대한 논의들이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신랄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파트너십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극단주의,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를 악마시하고 파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부당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극단주의 상황에서 했을 때 본이 될 만한 정치적 입장은 이제 롤즈 정의론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롤즈 정의론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롤즈 정의론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썼는데 전통적인 이해는 정교 분리를 통해서 종교와 무관하다는 게 이제 정의론에 대한 이제 입장이 그 기본적인 이해예요. 근데 이제 뭐 자세하게 시간이 제한돼서 말씀 못 드렸지만 뭐 무지의 배일 때문에 그렇다. 자립적인 정치적 정의관이 때문에 종교는 빠진다. 공적인 성에서는 정의 종교는 제외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롤즈 정의론의 스크립트를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롤즈에타도 종교는요 포괄적 교설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교설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신념 체계와 정체성의 토대로서 인생 전반에 깊은 영향을 행사하며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인생관과 세계관. 그러니까 뭐 자신이 따르는 이제 신념 체계라든지 특히 이제 종교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롤즈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 사회를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당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뭐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종교적 입장들이 공존하는 세계이고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제시합니다. 롤주 정의론에서 종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이게 제가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회 협력의 조건이라든지 정의 간의 이 구축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롤주 정의론에 보면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몇 가지 전제들이 남거든요. 형이사학적 전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이에요. 인간의 불가침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고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저도 오타가 있네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된 어떠한 혜택들이 있고 손해들이 있다. 이걸 이제 우연성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한 사회가 공존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거다. 달란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딱 성경에서 보일 수 있는 가치들이고 그 성경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종교로부터 따져낸 것들인 것 같아요. 또 종교라는 게 어떠한 정당한 과정에서 안정성이라는 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롤즈 정의론을 이야기하면 다시 그냥 합의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합의가 된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나의 의무로 생각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종교랑 일치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적으로는 거부하는 입장이 합의가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합의는 했지만 나의 가치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의 태계에서는 다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뿐이죠. 이건 이제 안정성을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 이성의 넓은 견해라고 해석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적자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정의론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종교가 그러느냐? 롤즈는 여기서 합당한 포괄적 교설, 그러니까 합당한 종교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롤즈 정의론이 다원주의를 허용할 때에도 아까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파괴하는 다원주의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합당한 성격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걸 텐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 가능성이에요. 서로가 이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기적 같은 걸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런 체계 때문에 기적이 얘기하는구나, 저 종교에서는. 이런 식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교사를 존중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이게 내 신념인데, 내가 너와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회 구성으로 살아간다면, 내 신념 체계와 다른 너를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존중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이런 입장이 이제 두 번째, 판단의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더 제일 중요한데요. 너와 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협력의 대상이고 함께 더불어 가야 될 세상이다. 파트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합당한 포괄적 교사의 그 합당성의 의미다.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그 기윤실에서 발표했던 그 행동 지침에 말했던 그 보였던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롤즈는 이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가 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만족해야지만 합당한 포괄적 교설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입장들은 불합당한 포괄적 교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다원성을 거부하는 파괴적이며 불가용적인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근본주의를 저는 이제 신앙적 근본주의와 정치적 근본주의 나누는데요. 신앙적 근본주의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 내에서. 내 체계 내에서 내 신념 체계니까. 그러나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 시민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의 입장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롤즈 정의론에서는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 내에 그럼 모두가 다 합당해야 되느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을 불관용자들인데 이들을 극단주의자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극단주의적 입장을 파괴를 하려고 하는 대상들인데 그들조차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붕괴되지, 그러니까 우리 정치 협력 체계가 위협을 받지 않을 때, 붕괴 위험이 없는 수준까지는 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불관용자들이 관용을 경험함으로써 합당한 게 좋은 거구나. 다원주의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의미가 있구나를 배우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롤즈 정치 철학에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관용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롤즈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기독교랑은 양립 가능할까? 저는 이 세 가지 다 기독교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합당성이 논의되는 맥락은 정치 영역이에요. 정치 영역.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랑 나랑 신념 체계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의 부담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 진리가 절대적인데 그럼 내 진리가 다른 진리랑 양립한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종교적 신념 체계에서는 내게 진리죠.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좋은 씨앗을 뿌렸더니 가라지가 났다. 그랬을 때 가라지 빼버릴까요? 그랬더니 낫더라. 이게 지내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과도 정치적으로 교류할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전도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는 타 종교와도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의 기존의 종교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합당성 개념이랑 양립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합당한가? 합당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정치 영역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찾아보니까는 아니 구약을 봐라.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정,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되고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냐? 그 구약의 배경이 됐던 시대는 종교 구분이 없던 신정국가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건 조금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거를 버려야지만 말할 수 있는 비판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럼 이제 기독교와 근본주의는 어떤가? 근본주의만이 기독교에 부합하는가? 합당한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는가? 이건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와 정치적 극단주의를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안 되는 게 지성주의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 기독교를 만약에 자신의 근본에 대한 탐구를 하는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타자를 배척하는 입장이라면 이건 근본적인 기독교라기보다는 정치적 극단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영역에서는 우리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최근에 나와 있던 통계들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갈등이 개인적 차원의 어떤 신념 체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 차원에서 나와는 문제여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것은 종교 영역과 비종교 영역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럼 기독교가 추구할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처음에 이제 환대와 저도 공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아닌 것 같다. 거기는 너무 높다. 너무 숭고하고 너무 아름다운 가치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오히려 여기 가기 전에 최소치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열풍 가치, 합당성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을 타자를 향한 존중과 내가 너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나는 너의 종교 전혀 이해 못해.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너는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시민적 우정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합당성이 안 돼 있는데 공감한데 저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자가 지금 내가 배척해서 없애버려야, 전멸해야 될 대상인데 무슨 공감을 할 수 있고 무슨 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환대와 공감이라고 하는 얘기로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건 분명한데 가기 전 단계에 회복해야 될 게 이제 합당성이 아닐까. 이게 이제 드리고 싶은 주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당성을 확립할 것인가? 저는 이제 반지성주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문학적인 공부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가 본질적 부분이고 비본질적 부분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음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어떠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북한을 돕는 입장을 지지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구속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정치적으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랑 입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토론해봐서 뭐가 바람직한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토론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 부분 이외에서도 비본질적 부분에서도 마치 절대적 배격과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가? 라는 이제 의구심. 그래서 지성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주의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구나.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예언자적 증언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이야기들은 신정국가 시대에 적용됐던 거구나. 현대사회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라는 얘기들. 그리고 합당한 포괄적 교사로서의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다면은 정치적 극단주의가 아닌 신앙적 근본주의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신앙적 근본주의가 옳고 지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여기서 정적 극단주의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공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중 언어의 필요성도 이제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말하는 방식과 비정책 영역에서 말하는 방식이 서로 구분돼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합당성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성의 언어로 말하면요. 나와 상충하고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포괄적 교사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함께 공존하고 협력해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신앙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해보면 기독교와 상충하는 포괄적 교사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섬겨서 전도해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극단주의를 보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그분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합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과의 공적 토론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화해자와 중재자 역할보다는 갈등 증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근데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신앙인들이 반지성주의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판하고 오히려 지지하고 하는 입장 가운데 극단주의로 몰아치고 있어서 이게 더 갈등 증폭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롤주 정의론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은 합당성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합당성이라는 걸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성주의를 회복하고 그것으로부터 합당한 다원주의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교정해 나갈 때 합당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합당성이 회복되어야지만 공간과 환대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듣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현재 한국 사회를 볼 때 제가 기독교가 이 극단주의화 되어서 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극단주의 된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독교조차도 극단주의 되어서 오히려 어, 중도의 입장에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 입장들마저도 이 문제는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렸다라고 하는 극단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롤즈 얘기를 꺼낸 건데 요 분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음,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엄과 박사님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그냥 논문, 어,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거는 20분씩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딱 15분만 딱 발표하겠습니다. 예, 하고 좀 더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또 앞에 두 발표자님께 저도 뭐 드릴 질문들이 많아서, 일단 제 논문은, 작년 12월에 이제, 게재된 논문이고요. 어, 지금 앞부분 막 레비나스 그래도 현대 철학자고 또 존 롤스 막 나오는데 또 막 이 대학 그러면은 대학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좀 그냥 대학보다도 이제 이거를 이제 현대는 아니지만은 좀 더 현대 가까운 뭐 조선에서는 다산 제 전공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저희가 또 기독교와 더 연관시키기 위해서 레게라는 제임스 레게라는 또 중국 선교사와 또 게일 하면은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한국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 초기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의 요 세 분을 일단 대학이라는 책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왜냐면은 대학이 그러니까 엮을 수 있었던 게 이 대학이라는 책 때문인데 음, 제임스 레게는 뭐 다산이야 당연히 사서삼경에 대해서 모든 사서삼경에 대해서 사서육경이라고 표현하죠 다산은 육경에 대해서 다 방대한 주석서를 다 저술을 했고요. 레게는 중국에 원래 선교사로 왔는데 나중에 이제 옥스퍼드 중국학 최초의 중국학 교수가 되죠. 이 레게 선교사, 이 레게 교수, 뭐 하여튼 이 레게는 모든 이 사서삼경에다가 뭐 다른 경전까지 다 포함해서 최초로 영어로 다 번역을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할 이제 물론 시기는 다산보다 좀 더 나중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레게는 나름 중국 개신교에서 마테오 리치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 제임스 게일은 제가 갖고 있는 책도 보니까 요 책에서도 한국의 마테오 리치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뭐 동양에 온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뭐랄까 영예로운 그 별명이 마테오 리치인 것 같은데 다 뭐 레게는 중국 개신교의 마테오 리치를 할 수 있고 게일은 한국의 개신교의 마테오 리치 같은 인물인데 근데 제가 다른 여러 많은 뭐 위대한 또 중요한 또 숭고한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제가 게일에 관심 갖는 것은 게일이 그나마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문, 그러니까 이 동양 고전을 번역한, 그러니까 아까 학자 기질이 있는, 물론 당연히 성경 번역에도 한글 성경 번역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고, 근데 이분이 그 성경이 사실은 성경 번역회 참여 위원회 들어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나중에 좀 이제 안에서 내부 이제 갈등이 생겨서 결국 나오게 되고, 결국은 게일이 한 1924년도쯤에 나름 개인 이제 개인 역으로 사역으로 해서 성경 이제 전권을 다 번역을 하는데, 그 작업을 마치자마자 요 대학을 또 이거는 퍼블리시를 합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설을 다 번역을 영어로 또 게일 나름의 영어 번역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학만 제대로 정식으로 이제 출판이 되고, 나머지 책은 뭐 그냥 프린팅 버전만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라이팅 버전만 있거나 해서, 또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은 많이 지금 여러 도서관에 지금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게일의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의 게일의 영어를 어떻게 대학을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 유일하게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걸 또 차이점을 또 보기 위해서 워낙에 많은 또 대학에 대한 서양 학자들의 해석 방식이 있고 번역도 있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제 전공의 다산과, 그러니까 우리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해석을 보여줄 수 있는 다산의 대학과, 뭐 제임스 레게 최초의 뭐 영역본이라고 하는 이 대학을 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대학이 사실은 사서 중에서는 가장 적은 분량이긴 하죠. 가장 적은 분량입니다. 아주 작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비교하기가 되게 용이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이 대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세 학자의 해석을 비교하는데, 어쨌거나 공통점은, 다사는 뭐 개신교는 아니지만은 그냥 천주교, 넓게 봤을 때는 그냥 저희 기독교에 포함되는 그런 해석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약간 천주교적인 대학 해석 방식, 그리고 어, 또 이제 개신교 선교사 중국에서의 개신교 선교사와 또 조선에서의 개신교 선교사의 또 해석 방식의 차이를, 실제로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논문에 실어놨지만은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1장, 대학 하면은 다들 1장 정도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 도는하면서 명명덕, 제신민, 지어지선, 그 삼강령, 뭐 팔조목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단 삼강령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영어로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 봐도 레게와 게일의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일부러, 아마 이 제임스 게일이 사설을 번역할 때 이미 사실 제임스 레게의 영역본은 뭐 이미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도 좀 다른 것들이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단순 차이점이 아니라, 저는 특히 여기서 대학 부분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일장 번역을 비교를 통해서 어떤 좀 레게와 게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보여드렸고, 이 논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어, 이 평천하장이 있는데요. 평천하장이 사실 대학이라는 이 글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짧은 글인데, 그냥 하나의, 처음에 얘기라는 책 안에 한 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전혀 이제 분절되어 있지 않은, 그냥 장절 구분이 없는 그냥 하나의 글인데, 이거를 이제 주자의 스승인 정희천이 이제 그거를 좀 나눠놨죠. 우리도 원래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장절 구분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주시 때에, 그래서 주의가 아예 해놓은, 우리가 그 형식을 대학 장구라고 하는, 그 대학의 장과 구로 나눈 거죠. 성경은 이제 장과 절이지만, 예, 이제 주의의 방식은 장과 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대학을, 그래서 11개의 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은 경문으로 두고, 그다음부터 또 밑에 전문 해가지고 또 10개 장을 나눠서, 이제 일단 대학 1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어지는 또 10개의 장을 또 두어서 쭉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전문 1장은 뭐 명면덕이 뭔지, 2장은 신민이 뭔지, 3장은 지어지는 문제 쫙 해서 쭉,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쭉 이제 수신자가 치부 평천하가 쭉 나가는 건데, 마지막 장이 평천하장이에요. 우리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에 평천하 장이 나오고, 거기에
거기에 평천하장에 나오는, 사실 평천하장도 또 1절, 2절, 원래는 이제 1절, 2절, 이것도 총 주의가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은 또 10장을 또 총 24개의 절로 나눠놨는데, 그중에 앞에 1, 2절 부분에 혈구지도란 말이 나와요. 혈구지도. 혈구지도는 나중에 논문은 이제 나중에 보시고, 혈구지도는 뭐냐면은 이 혈은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재는 거고, 구는 여러 가지 그 측정하는 기구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직각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곱자가 되기도 하고, 뭐 컴파스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4개 정도의 그 고대에 쓰던 그런 이제 측정 기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대표적으로 구라고 쓴 거고. 그래서 그 측정하는 기구를 활용하는 뭐 방법, 그 정도 의미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서양에서 말하는 그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와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근데 인간의 척도다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상대방도 그런 걸 원하는 거다. 네가 싫어하는 것 상대방도 싫어하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원하니까는 먼저 해줘라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서였고요. 서의 다른 표현이, 그러니까 대학의 서에 대한 대학의 표현이 혈구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들 공감이라는 현대적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서양에서도 엠퍼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심퍼시보다는 또 이것의 뭐 그냥 맹자 버전으로 하면은 측은지심이 되겠고요. 대학 버전으로 하면은 선은 혈구지도입니다. 선은 기본적으로 다른 유학자들 말고나 다른 책에서는 사실 나타나지 않았고, 주로 이 유가가 공자 이 유가 계열에서 많이 썼던, 사실 많이도 아닙니다. 그냥 해봤자 논어에 2번 나오고 맹자에 1번, 중용에 1번, 대학에 1번 딱 나오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대학에서 또 서 1번 나오고 또 혈구지도라는 표현으로 나와서 서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논어에서는 설은 아예 공자가 정의를 내립니다. 기소불욕 물시연에서 네가 원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우리 황금률과의 정반대적인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죠.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가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식으로 공자가 해석을 했고, 그것을 맹자는 측은지심으로 받고, 대학에서는 또 혈구지도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대학이니까는 대학의 성격이 이미 군자학으로, 그러니까 이 군주를 위한, 그러니까 군주 통치자를 위한 일종의 그런 이제 가이드북인데, 거기서 마지막 장에 이제 평천화하면서 혈구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이 평천화 장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사실 굉장히 대학 자체가 군주를 위한, 통치를 위한, 사실 지금으로 표현하는 정치 철학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사실은 서라는 글자는 9장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를 가지려고 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서가 나왔었고, 또 다시 평천화가면서도 한번 혈구주도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사실 중국에 상상하면은 중국의 여러 나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봉건 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끼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은, 벌써 미국과 또 중국의 또 여러 가지 또 무역 전쟁, 또 관세로 인해서 지금 막 힘들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또 전쟁도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영토 문제, 다 세금 문제 이런 걸 다 엮여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서로 기본적인 것은 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네가 원하지 않는 거 남에게 하지 마라.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다른 표 혈구조로 해서 네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학. 어쩌면 이게 마지막 장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 1장 잠깐 번역 비교하고 마지막 장 혈구지도 번역 비교하면서 뭐 이제 좀 레게와 게일의 어떤 번역 차이를 보여주려 했는데, 사실 뭐 이게 좀 짧은 논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가 치밀하게 이렇게 하진 못했고, 일단 하여튼 제 의도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음, 좀 현대 사회에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특히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내부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또 국가와 국가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 공감 문제, 아까 말씀하신 합당성도 중요한 합당성에
어쩌면 서를 합당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논문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직 이제 끝난 연구가 아니고 이건 이제 제가 중간 연구 정도 되고 계속해서 또 한 번 더 최종 논문을 또 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올해 되면 내년에 대한 책 나올 때는 하여튼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편집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예, 그냥 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사님 화면 제거, 화면 공유를,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기영 교수님, 목광수 교수님, 원과 박사님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조금,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유롭게 위원님들 서로 이제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좀 두 분께 먼저 좀 예. 먼저 목광수 교수님께는 그 합당성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리즈너블이잖아요. 원래 원 언어는 리즈너블 같은데 이게 물론 우리말로는 뭐 합당성 또는 뭐 적정성까지도 이제 되는 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성에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리즈너블이기 때문에 그 리즌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합당하면은 뭔가 이제 기준을 두고 우리가 합당하다 얘기를 할 텐데 그 기준이 거기에 그냥 그 이미 그냥 그 리즈너블이라는 말 자체에 이성이 바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바탕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예,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제가 발표했던 사실 이 서 부분도 다산이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다산은 추서라고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을 또 붙여서. 근데 그 추자가 미룰 추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론, 추리, 추측할 때. 근데 그 추라는 말은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어에서는 모든 다 이성적 사고로 하는 행위거든. 그 프로세스거든요. 그 추측, 추리 이런 부분들이 다 추론 이런 것들이. 그 합당성도 그래서 그냥 합당성 하면보다는 차라리 합리성으로 번역하면 하면 또 안 되는 건지. 왜냐면 지금 또 내용도 반지성주의에 대한 이제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성신현 교수님께는 미리 이제 질문 드리지만 이제 요 제가 옛날에 몰랐죠. 지금 다시 또 보니까는 레베나스가 굉장히 이 유대주의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 표현으로 그냥 굉장히 구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상학을 언제나 구약 성경으로 다 예, 아니면 구약 성경을 현상학을 풀든지 아니면 반대로 현상학을 또 아예 구약적인 언어로 다 설명했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또 비교할 만한 또 그 후대에 아니면 또 그 전에 학자가 있었는지도 또 궁금해지는 또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이 정도면은 레비나스 우리가 교회에서도 구약 설교할 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일단 목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이크 잡은 김에 그 성신일 교수님한테 저도 질문 더 합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신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구속이라든지 뭐 환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똑같이 레비나스를 읽으면서 이게 결국은 레비나스의 이 형이상학, 그러니까 나보다 타자가 먼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이상학 같은 것들이 그리고 절대 타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이상학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기 엄국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적인 형이상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인 형이상학으로는 잘 들어오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윤리가 책임이고 그게 제1철학이라는 게 잘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그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형이상학이라는 게 좀 너무 턱이 높은 거 아닌가 수용하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예, 이제 제 답변을 이제 하면 원과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리즈너블리스 이게 당연히 이제 리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성과 관계가 있죠. 근데 그 이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세 가지 의미가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해 가능성으로서의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어떤 이제 인식론적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거 하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시하는 근거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근거도 나름대로 존중할 부분이 있다. 판단의 부담으로서의 의미.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인간관계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과 협력을 하려고 한다는 의미. 요 세 가지의 의미를 이성에다 넣고 있고 그 이성에 갖고 있는 그 이 세 가지 의미를 이게 합리성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수단과 목적 관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찾아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해 방식으로 이제 합리성을 이해한다면은 물론 이것도 요 찾아가는 계산 방식이라는 것을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긴 했는데 이성이라는 거에 어떤 이런 계산 가능성이라든지 목적 지향성이라는 걸 보이는 게 합리성이라면 이 이성이라는 부분이 타자와 어떻게 더불어 지낼 것인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원만하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의 합당성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성 안에서 나오면서도 이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의 이성, 그 다음에 이제 합당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다른 의미로 가기보다는 그 이성 자체의 한 국면을 보여주는 걸로 보고 있고, 요 토대는 인간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가치관을 최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타자와 더불어 원만한 관계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롤즈가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두 개인데 이 능력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여서 어 그분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 오늘 이제 오늘 오기 전에도 땀 보면서 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는데 글쎄. 여기서도 또 들어서 근데 그때는 제가 리저너블리스 연결을 잘 못 시켰어요. 그냥 서에 대해서를 관용 같은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왔는데 오늘 지금 들으면서는 엄국학 선생님이 들으면서는 이게 리저너블리스랑 굉장히 유사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인간으로부터 어떤 상품으로부터 왔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 동양에서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네. 그렇다면 이게 약간 이성하고는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성과 어, 이 지적인 측면과 이 정서적인 측면과의 이 관계를 동서양 사람들이 조금 보는 게 달랐나? 아니면 어떠한 또 다른 이 그 국면인가? 뭐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좀 연결시켜 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다르게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는 understanding others 이렇게 해놓은데, 네, understanding. 그러니까 충분히 합당성이라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목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근본주의하고 극단주의를 좀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다. 그게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70%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이제 그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그 뭐지? 리서치하면. 그러니까 3분의 2가 신앙적으로는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 경향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극단주의하고 좀 그 분리 혹은 극단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합리는 아닌 것 같고 합당은 맞는 것 같아요. 합당한 차원의 어떤 윤리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레비나스는 이게 그 저작의 반은 유대교적인 토라 해석하고 뭐 그 유대교적인 저술을 했고 그가 평생 사실 그 61년도 나이가 거의 60이 다 돼서 철학 교수가 되기 이전에는 애니오라고 하는 유대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그 그리고 이제 낮은 단계의 대학 과정까지 있는 그런 학교에서 교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슈샨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랍비랑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같이 지내고 레비나스는 그 슈산이를 자기 선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유대교적인 어떤 그거를 이해해야 레비나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 미국은 워낙 기독교적인 배경이 강한 나라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이게 좀 분리해야 된다는 사유의 방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번역하면서 서브스티튜션 같은 경우에 대리함으로 번역하면서 되게 그 고심을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용어가 좋을까요? 근데 요즘 배석이라고 그냥 했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굉장히 강력한 배경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프랑스 철학자들 가운데 유대교적인 배경이 많은데 저는 뭐 유대인으로서 그 훌륭한 철학자들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다 까먹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연구와 그 전체성과 무한 그 존재와 다르게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더 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가 좀 그 철학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발표하면 많이 깨져요. 사실. 그쪽에서는 워낙 그 분리해 놓고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한대 같은 경우에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가 그 이집트에서 됐으니까 그리고 해방돼서 나온 존재니까 네 자체가 유랑민으로 살다가 정착해서 산 거니까 당연히 환대해야 돼라는 법률 자체가 토라의 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비나스가 이야기했을 때 환대랑 그 그냥 이렇게 철학하면서 했던 환대랑은 좀 다른 거. 그리고 이제 대속 같은 경우에는 레비나스는 유대교적인 메시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의 주체를 레비나스는 메시아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교적인 메시아.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대교의 그런 강력한 입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워낙 그 서구 유럽은 칸트적인 그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 또 레비나스가 칸트의 아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한 대를 넘어서 사랑에 대해서 좀 하면서 사랑의 윤리학이 어차피 기독교에서 가장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하면서 레비나스를 하나의 도구로 좀 사용해 보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거고요.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김성수 박사하고 같이 연구재단 설명회를 좀 다녀왔어요.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오늘 모임을 좀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질문 없으시면 예. 지금 이제 이 다음 주면은 공고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3월 중순까지 이제 일반 공동 연구를 지원 할 수 그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써놨던 그 시민성 그 차원을 요즘에 나오는 이런 현상, 오늘 특히 이제 목 교수님 발표 잠깐 하셨는데 저는 좀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 공동 연구를 좀 지원을 좀 예전에 써놨던 그 계획서를 좀 수정을 하고 해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 선정 기준 같은 것들이 뭐. 달라진 건 없고요. 달라진 게 있네요. 저기 유형이 국내형, 그 해외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아, 학자랑 같이 연결하는 해외형도 있는데 해외 학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외국인을, 해외에 있는 사람이면 다 돼.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어도, 네. 그러면, 근데 아예 그 다른 트랙 아닌가요? 해외랑 국내랑?
일반 공동 연구에서 그 투 트랙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해외 학자가 있으면 더 유리한 건가요?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사실 트럼피즘하고 지금 현재 한국 상황하고 연결져서 해외에 계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 한 두 분 정도 껴가지고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김성수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연구, 오늘 예. 연구재단 설명회요? 예. 어, 예, 저는 뭐, 그때 시민성 연구가 저희가 계획을 좀 세웠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의성을 갖춘 연구가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보완되거나 또 지금 연구 주제나 방향이 또 많이 또 다들 달라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좀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했죠. 오 교수님은 어떠세요? 같이 지원하는 거? 저는 뭐 좀 시의적절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제 저 네. 개인적인 좀 문제가 하나 생겨갖고 네네. 이제 공동연구 내에서 하나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예. 이제 오늘 낮에 갔다 왔던 모임이 지금 다른 공동연구팀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원을 하기 좀 어렵고 뭐 그러나 뭐 그 라이팅하고 그러실 때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다들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연구 주제가 아무리 좋아도 그 해에 이제 어떻게 반응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첨률이 떨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건데 공동 연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숫자가 적고 뭐 그래도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가능하면은 아까 이제 해외 트랙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금 하긴 해요. 그러니까 국내 트랙이랑 저도 이제 다른 팀은 일찍 시작했어요. 벌써 지금 다른 팀 시작을 해갖고 지금 오래돼 갖고 제가 중간에 빠지니까 지금 뭐 해갖고 지금 우리는 연구소만 나가는 거라 생각을 해갖고 지금 이거 생각을 못,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음. 다른 팀은 지금 이미 시작돼서 많이 나가갖고 제가 뭐 더 거기 이쪽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투 트랙을 나누는데 숫자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이제 예. 국내랑 해외랑 지금 몇 개 몇 투를 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근데 이제 요강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해외와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제가 보기에 해외 트랙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대신 이제 너무 많이 해외에 의존하거나 하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해외 연구진만 근데 이제 공동 연구원으로 아마 넣어야 될 거예요. 해외 연구진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음. 근데 해외 연구원들이 그 공동연구원으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건 혹시 좀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어, 명이든 두 명이든 한 상관없는 명이든 것 두 같아서. 명이든 예,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인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 있으면. 예, 한국인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해외의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이면 된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교류하고 있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이 해서 공동연구원으로 해서 해외 트랙으로 해서 이제 극단주의 차원에서 트럼피즘하고 한국의 지금 현재 그 극단주의, 기독교 극단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면서 윤리적인 대안을 좀 내기해 보면 어떨까. 네, 저는 그 아까 잠깐 궁금한 건데 그 솔직하게 다른 분들도 뭐 좀 시간 많이 가긴 했지만 들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극단주의라고 말하면 극우를 말하는 거는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극좌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극단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주의들이 있죠. 극우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 광장에 모인 사람 전부가 극우는 아닌데 거기를 다 휩쓸어서 극우라고 말해버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극단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오늘 발표하기 전에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이찬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논쟁이 하도 심했으니까 그때 그랬더니 전부 다 비겁한 사람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도움을 받은 게 이제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탄압 국가로서 북한이 기독교가 지원하면 안 된다. 그냥 다 굶어 죽게까지 만들 정도까지 필요하다.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을 피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기독교에 될 수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관이나 경제관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송인규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모양이구나. 근데 이게 지금 괜찮은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광훈이나 이런 분들을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들을 극단주의 극우다라고 막 비난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좋은 얘기들이 더 칭찬받을 얘기들이 될 텐데 그렇게 그렇지만 그 모인 사람들마저도 모두 다 그렇게 보는 거는 문제다. 그것도 극단주의 한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괜찮아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제가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이거를. 예, 박혜인 박사님, 예. 아, 오늘 저기 그렇잖아도 학회 프로포절에 그 연구 계획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좀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저도 이제 저기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저기 출판 저술을 많이 제가 읽는데 어, 사실 그런 식으로만 이제 강조하게 되면은 거기 나온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집단으로 악마를 시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그 혐오와 배제의 그런 또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시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극단주의를 비판하는 거는 맞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치게 되면은 국론 분열이나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 스트라이프 극단적 내전의 상태 그게 사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치유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 들으면서 아 이게 진보 성향의 청년이나 2030 그 시위대한테 가서는 굉장히 인기가 없을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 사실 기독교적 관점은 특히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사이의 어떤 그런 그 좁힐 수 없는 차이나 이런 거를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상대화를 시켜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화합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사실 마련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윤리적인 목회적인 관점이야.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아까 말했던 극단주의적인 분위기 제가 분석한 틀에 따르면 저 같은 입장은 이제 비겁자거나 또는 탄핵 찬성 아니 탄핵 반대주의자들의 그냥 딱똑딱 극단으로 가는 거고 극우거든요, 극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도의 입장이라고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지금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은 게 사회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마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저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게 그래서 좀 문제를 느낄 수 옛날부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전부터 중도라는 게 제가 이미 언론을 봐도 쓰는 말이 그냥 중도 보수예요. 중도는 이미 보수로 그냥 뭉뚱그려서 아니 보수는 괜찮아요,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중도 극우냐가 문제인 거야. 중도 극우. 근데 이제 중도 보수가 이제 그냥 다 싸잡아 그냥 다 분명급으로 그냥 다 극우가 되는 거죠 이제. 예. 그, 중도라는 것 뭐, 자체가 중도가 아니죠. 저도 이제 좀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양극단을 좀 피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분열이 극복이 될 수 있을까? 그 정도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 연구하는 방향성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성이 공간과 환대 그 전제 그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사실 그 개념들 자체가 큰 틀에서 이웃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뭐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뭐 요즘에 제가 연구했던 부분이 이제 그건데
이웃사랑을 그냥 이제 뭐 능동적으로 사람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결합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구약에서는 떨어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이제 결합시킨 이유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전제라는 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지금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사실 그 다른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신념 이런 것 대신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이웃사랑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순수하게 어떤 이념이나 그런 정치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대신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지금 신앙하는 차원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인 책임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논의들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교수님 말씀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정치적 책임 한계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가서 막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 사랑에 먼저 순수하게 그 전제가 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점검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발표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병진 간사님 좀 젊은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후대에 가서 재평가 받을 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딩을요, 교수님. 똑같이 그 극우 집회에 나가는 사람을 다 같이 극우로 모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주의라고 표현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바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 워딩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반발심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소년보 집회나 정광훈 집회나 그 집회에 나가는 사람을 뭉뚱그려가지고 너네들 다 극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나는 달라라고 하는 분리주의적 입장이나 타자화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그런 함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들이 극단주의자들이 태하는 취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이의 개념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게 좀 전달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략적인 표현에 좀 그 피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양쪽 다 극단주의라고 이제 이거를 서두에 깔고 가버리면, 아니 야든쪽 다 극단주의가 아니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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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렇게 모으는 면 이쪽이 먼저 극단주의인 걸 보이는 거고 네네네. 문제는 이렇게 몰면 거기에 간 사람들은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나를 저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밀려가는 거죠. 진짜 네네네네.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네네네. 이런 생각인데 뭐 하여튼 뭐 일단은 이명진 간사님 보시기에 뭐 전체적인 틀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워딩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인가요? 네. 왜냐면 요즘에는 정말 서두에 딱 한 문장만 마음에 안 들면 안 그러니까 읽어버리잖아요, 지성 사람들이. 그게 완전 반지성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려면 어떤 기술적인 좀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교수님. 공부들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거 준비하고 이제 영상 보면서 이제 이거 사람들 반응 보면서 기훈실이 만든 거 되게 잘 만드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의 문제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저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극우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셔서 그냥 극우를 염두에 두고 쓰신 건지 그거를. 아, 처음에 이거 아이디어는 백종국 이사장님이 그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제 설 명절 전에 이걸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약간 좀 그런 제안이었는데 그 전국기훈실 협의회 중에 대구기훈실 대표님이 정말 좀 극우적인 입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 MBC나 JTBC 가짜뉴스다. 그래서 전국기훈실 단톡방에 약간 좀 되게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기훈실 성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내부의 홍역 아닌 홍역을 좀 겪고 나서 이사장님이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직접 요청을 하셨고 그 요청을 이제 정 대표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초안을 좀 작성하셨거든요. 좀 그런 맥락은 있었습니다. 음, 네. 음. 알았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예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신앙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민주당 쪽인데 신앙적으로는 되게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합당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보다는 극단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실에서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말은 오히려 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말 자체를. 왜냐하면 나는 합리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합당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본주의라는 말보다는 극단주의라는 말이 너무, 그래서 타자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음. 근데 신앙적으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근본주의 신앙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니까 근본주의만이 진정한 기독교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본주의까지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단은 아니니까 그게. 근데 이제 뭐 내가 동조하진 않지만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좀 고민해보고 글로 이제 남겨보겠습니다. 예. 일반 공동 연구하는 거는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 올리고요. 사실 저도 오늘 뭐 그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가 해놨던 거 그냥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제가 잘 다듬어서 해보고 어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지금같이 뭐 목 교수님처럼 이렇게 다른 데도 들어가셨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제가 단톡방에 좀 올려서 정리를 좀 하고, 가급적이면은 뭐 해외에 계신 분들 한 두 분 정도 해서 좀 해외 유형으로 좀 한번 해보던가, 그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뭐 저도 뭐 이거 하시는 거 돕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 교수님은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 지원 사업도 생각을 이제 오늘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그 일반 연구소인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것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연구소 하나를 제가 뺏어와서 인적 구성은 우리가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소 지원 사업은 뭐 5월에 신청하는 거니까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형님, 오늘 연구소 사업도 오늘 저기 설명했나요? 설명을 다 같이 했어요. 인문사를 다 같이.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거기, 그거 공지는 5월 달 연구소 지원 사업은 5월에 나와요. 네. 5월에. 그러니까 공지 자체가 5월에 뜬다는 거죠? 예, 그거 제가 9월 시작이니까. 예, 예. 네, 자세하게 여기 뽑아놨는데 하나. 인문사회 연구소 공고가 4월에 나오고 접수가 5월. 아, 4월에 나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정평가가 6, 7, 8에서 9월부터 개시. 예. 저희가 이거 8월에 끝나는데 또 바로 또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 근데 저는 데살로니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예. 언제 가세요?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이요. 토요일 날. 며칠 동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2주짜리인데 제 딸내미 이제 저기 유치원 졸업이라서 먼저 그냥 일주일만 있다 들어옵니다. 데살로니가 그냥 델포이까지 갔다가 아테네 못 가고 이제 공항만 아테네 공항으로 나옵니다. 그냥 나올 때만. 딸만 혼자 보내. 아유 이게 5년 저기 개근 졸업이라서 대표 5년 개근 대표라서 안 갈 수 없습니다. 잘했다. 정말 멋지네요. 예, 좋은 밤들 되시고요. 일단 갔다 네, 오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려서 링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